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는 거룩하신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제10장 구약성경 전도서 제10장 2절 말씀과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는 거룩하신 말씀은 전도서 제10장 2절 말씀과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2절 말씀과 5절, 6절, 7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 거룩한 주일 아버지께 예배를 올리며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이 제사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오며 아버지께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만이 이 땅에 가득할 줄 아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이 제사를 흠양하여 주시오며 저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바라나이다. 주권자이시며 전능자이시며 지존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끄시어 주시길 원하고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새로운 한 주가 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또 4월 중순을 향해 갑니다. 오늘이 이제 13일인데 다음 주가 되면 또 세월호 몇 축인지도 뭐 기억도 안 납니다. 세월호로 인해서 또 선동이 시작될 거라 봅니다. 선동이라는 게 참 그런 거 보면 별게 없죠. 사람들 마음 이용해가지고 좀 자극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게 선동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불법 파면을 당하신 지가 어느덧 열흘이 벌써 됐습니다. 4월 4일이 열흘이 됐는데 대한민국을 수사를 하셨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 여실히 드러났어요. 이번 기회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새삼교회 성도님들, 온오프라인 성도님들 그리고 제 지인들께는 뭐 제가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틀렸다는 자들의 모습들이 다 드러났죠. 정광훈도 결국에는 윤 대통령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고 뭐 신의식이야 당연하고 그 밑에 있는 어중이 떠중이 따까리들 그 중에 이제 뭐 이병준이는 방송에 나와가지고 저희를 무슨 뭐 사기꾼이라고 뭐 그러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뭐 계좌 압류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좀 많이 벌어진다. 왜냐하면 대통령 편이라고 믿었던 자들이 전혀 아니었다. 정광훈도 결국 공천 사건의 그 공천원금 요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근데 재판장에서 한 얘기가 참 코미디예요. 재판장한테 이번 사건은 해프닝이니까 빨리 끝내라. 안 그러면 나라에서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몇 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다. 뭐 엄포를 놓기도 하고. 석두경이도 결국 대통령 편은 아니었고 헌재 결과에 승복을 한다고 했으니까. 전환길로 알려진 전유관이 본명 전유관이죠. 걔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제 평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공무원 시장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왜냐하면 걔가 한국사를 갖다 가르치는데 전유관이 얘가 가르치는 그 공무원 한국사가 이제 곧 없어집니다. 27년도가 되면 대체가 되거든요. 자격증으로.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기웃거리려던 게 아니었냐. 왜냐하면 지 스스로 얘기했던 게 노사모 출신이고 김대중 정신을 좋아하고 광주 5.18이 민주화를 일으켰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 아군이 아닌데 자꾸 걔를 갖다가 영웅화를 시키고 무슨 열사라는 애 만들었단 말이에요. 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럼 윤어게인 정신은 어떻게 돼요? 윤어게인 정신은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예요. 법적으로 현행 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출마 선언을 하시고 후보 등록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거를 막을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서 형이 확정되고
5년이 지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형이 확정된 게 없거든. 그럼 목사님 파면됐는데요? 선출직 공무원에도 그게 해당이 되는지 그 부분도 다퉈봐야 될 문제고, 목사님 중임이나 재임에도 걸리잖아요. 임기를 다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 당선이 됐을 때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야 되는 거예요, 헌재에서. 그러면 헌재가 우리 편이 이제 많아지잖아. 18일 되면 행배 나간 다음 미선이 나가고. 그러면 함석훈도 임명을 했고 이완규도 임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완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법제처장이 헌재를 제대로 지적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건 각하대안에서 사건이다, 대통령 사건은. 그러면 우리한테 훨씬 유리한 부분이 많아요. 왜? 헌법재판소는 어차피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재판소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박근혜는 당연히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여자입니다. 탄핵이 당연히 됐어야 되고 파면이 당연히 됐어야 되는 여자예요. 박근혜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정유라 같은 애도 무슨 윤 대통령을 지킨다 하지만 뭐를 하고 있나요? 최순실은 너무 형을 약하게 받았죠. 대신에 박근혜가 불쌍하다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형이 너무 과했다. 왜? 20년이면은 살인을 해도 사실 20년까지 안 나오는데 20년까지 줄 필요가 있었겠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과하지 않냐? 이 정도의 마음인 거지 당연히 죄를 지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는 정당했다는 정당성이 부여가 되는 것이고, 무튼 이 윤어게인 운동이라는 것은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재출마를 하셔서 보수가 결집되고 당선까지 시키는 시나리오, 그게 플랜 A입니다. 플랜 B는 김건희 여사의 출마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전 개인적으로 플랜 B가 더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지금 걸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권한쟁의 심판을 거칠 것도 없고 당선이 되는 순간 임기가 시작됩니다.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이 나라의 국정 운영이나 외교 정책 등을 갖다 눈앞에서 여실히 봤잖아요. 같이 순방을 다니면서.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옆에서 지켜봤고. 그러면 3년 동안 그 본 거를 토대로 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보면 어떨까? 왜? 배운 사람이고 기업인 출신이잖아요. 물론 대화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리스크가 크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동네 아줌마 같은 사람이 대통령, 그렇게 따지면 박근혜는 뭐 머리가 비었는데 뭐를 갖다 어떻게 했나요? 그렇게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래도 김건희 여사는 배우려는 의지가 있었고 자기의 확고한 신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들을 만나면서 이것저것 배우기도 했었고 법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실리적인 정치에 있어서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 한국의 힐러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재출마 선언을 하시는 게 우선이긴 하겠지만은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김건희 여사께서 출마를 하시는 게 어떨까. 왜냐, 무슨 보수파 자칭 애들이, 틀딱새끼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김문수를 세워놓고 개헌을 해서 그 다음 대통령, 22대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나오게끔 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3년 지나면 다 잊혀집니다. 우리 가슴 속에 없어요. 진정한 우파 대통령, 진정한 이 나라의 반국가 세력을 척결할 수 있는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 이어요? 심상정 남자 버전이 저는 김문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PD 출신이기 때문에,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전태열이 걔 기념관에도 갔었고, 노동 이런 거 엄청 중시하죠. 피는 못 버려요. 민노총에 있던 애나 전교조에 있던 애나 이런 애들 집회 나오잖아요. 걔가 60을 먹었든 70을 먹었든 50을 먹었든 걔네들 생각 자체를 바뀌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인의 80%는 천민 출신이기 때문에 그 피가 안 바뀌는 거예요. 양질의 피와 음질의 피는 확연하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자, 지혜자의 마음은 우파이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진짜예요. 자, 좌파 우파 얘기가 나온 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6세기 중세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자,
임금이 보좌에 앉아 있어요. 저기 마침 의자가 3개가 있어요. 자, 임금이 오른쪽에 앉아 있으면 이 임금의 왕정 정치를 그대로 이어나가고 계승을 하자. 이게 우파였습니다. 자, 그런데 좌파의 생각은 어땠냐면 왕권을 약화시키고 참정권을 높여주자는 게 좌파의 주장이었습니다. 즉, 참정권을 높여주는 건 누구의 참정입니까? 시민들의 참정권과 더불어서 관료들의 참정권을 높여주자. 이게 좌파의 논리였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우파와 좌파가 나온 거예요. 우파는 오른쪽에서 왕의 왕정을 지키는 쪽이었던 것이고, 좌파는 그게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를 높여주자, 왕권을 약화시키는 게 좌파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우와 좌, 오른쪽과 왼쪽이 나오잖아요. 이 16세기 프랑스 왕권 정치의 좌파 우파 얘기가 어디서 본따왔냐? 성경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권을 지켜주자는 쪽은 기득권층이었단 말이에요. 그 기득층이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우파와 좌파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그 오른쪽으로 어디서 따왔냐는 게 성경 말씀에서 따와요. 전도서 20장 2절 말씀입니다. 다시 보세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이 왼이란 뜻 아십니까? 그르다는 뜻이에요. 자, 오른손, 왼손. 오른이잖아요, 라이트. 왼손은요, 그르다는 뜻입니다. 그래갖고 어릴 때 왼손 쓰면 어떻게 했어요? 겁나 쳐맞았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안 때려요. 저희 그른손, 왼손을 쓰는 애들이, 그 만충들이 뭐라고 합리화를 시키냐면, 저 국민학생 때도 만충은 있었어요. 왼손을 쓰는 애들이 미적 감각이 뛰어나고, 무슨 창의력이 뛰어나다는 헛소리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옳은 것과 그른 것, 오른손과 왼손, 오른파와 그른파. 이게 전도서 10장 2절 말씀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는데,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자, 미래의 시대를 예언하는 예언서가 전도서죠. 지금의 현실 시대를 예언하십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느니. 자, 해 아래는 어디예요? 자, 해가 있어요. 해 아래가 어디예요? 살아가는 세상, 해 아래 살아가는 세상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셨는데,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원문대로 직역하면 주권자의 폐악질이라. 자,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습니다.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습니다. 언제가 생각납니까? 문재인 때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매한 자가, 멍청한 자들이, 그 왼쪽에 쓴 자들이, 좌빨들이 크게 높은 지위였습니다. 그리고 부자들, 여기서 말씀한 부자들은 지식층과 기득층을 가리킵니다. 가진 자들과 오른쪽에 있는 자들, 힘이 있는 자들, 노력한 자들, 성실한 자들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낮은 지위에 앉아버렸습니다. 7절 볼까요? 또 내가 보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진짜 옳았던 분들이 엄청 많으시죠. 이 한국 땅에서도, 대한제국 시대에서도, 일제시대에서도. 이토 히로부미 통가, 이완용 선생, 이하영 선생, 이런 분들은 정말 대한민국의 이 옳은 정통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분들이거든요. 백성들을 생각했고 국민들을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평가는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김구, 이봉창, 윤봉길, 안중근, 이런 애들은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위상이. 하늘과 땅 차이가 되거든요. 이재명 같은 애를 뭐라고 치켜 세웠습니까? 세종대왕의 빗대기를 했습니다. 감히. 이재명 일화를 하나 알려드릴까요? 성남시장 시절에
시청에 장애인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이유가 뭐였냐면 장애인 택시비를 갖다가 인상을 시켜버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들도 택시를 타야 되는데 일반 택시는 탈 수 없으니 장애인 택시를 타야 되는데 이 장애인 택시비를 올려버리면 저희가 너무 힘듭니다, 시장님 하고서 항의 방문을 했더니 제명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대화로 하셔야지. 이렇게 찾아오면 어떡합니까? 행정국장 어딨어? 이 시 질서 유지를 이따위로 합니까? 이렇게 하고서 제명의가 어떻게 했냐면 엘리베이터를 꺼버렸습니다. 9층까지 올라온 장애인들이 내려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게 이재명이었습니다. 그런 애가 지금 와서 무슨 장애인 인권을 갖다가 위한다? 장애인 인권 위하는 애가 장애인들이 9층까지 찾아왔는데 엘리베이터를 꺼버립니까? 야, 이거는요 생각도 못하는 게요. 진짜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간악할 땐 간악하거든요. 근데 저도 타도 상상은 못하는. 만약에 좌빨들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고 휠체어 끌고 와가지고 뭐를 협박을 하고 얘기를 하고 한다고 해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꺼버린다? 상상 못하는. 이거는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막 인권이라는 게 높이 상정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그냥 기본적인 도리 있잖아요. 그래도 저 새끼 다리 장애인이라 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9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꺼버린다? 그건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아셔야 된다고. 그런데 그런 자를 갖다가 엄청나게 높이 칭송을 시킵니다. 세종대왕께서 하신 업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노비들한테 출산휴가를 보내셨습니다. 90일 동안. 지금도 출산휴가 90일을 안 줘요. 노비들을 사람 대우를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싹 지워버렸어. 우매한 자를 갖다 높이 띄워놓고 바른 자를 아래에 박아버렸습니다. 자칭 우파라고 하는 자들이 코인 빨기에 바빴습니다. 자기들 이속 차리기에만 바빴습니다. 진정한 애국의 모습은 사라졌었다는 거죠. 그러면 파면 결정, 인용 결정은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왜? 진실성이 없었으니까. 진실되게 윤석열 대통령을 걱정했던 자들이 있습니까? 지지율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어요. 11%에서 웃돌았습니다. 다 윤석열 대통령 욕했잖아요. 무능하다고 그러고, 한 게 뭐 있냐고 그러고, 술이나 좋아한다고 그러고, 다 욕했잖아요. 인제 와서 애국자인 척 틀딱 새끼들 다 죽기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목사님 말씀이 과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걔네들이 이 나라를 좀먹고 있고 망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뭐 하나 제대로 못 이루고 나이 처먹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병신같이 사는 쓰레기 인생들이 애국하겠다고 나서는 그 젊은 친구들한테 훈계를 하고 있다? 지까지 것들이 무슨 훈계할 자격이 되나요? 그 죄 많은 박근혜나 빨고 있으면서 아직도 박근혜 어게인 외치고 박근혜 불쌍하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무슨 애국자예요? 그것들 윤석열 대통령 욕 겁나 했잖아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욕했던 적은 없습니다. 박근혜에 대해서. 왜? 검사의 수사는 적법하고 정당했으니까. 욕한 거 하나 있습니다. 여가부 왜 안 없애냐고. 그런데 제 생각이 제 식견이 짧았습니다. 여가부는 그냥 이만큼이었던 거고 뒤에 이만한 게 있었던 거예요. 마치 저희 집에 들어갔더니 하루가 강아지 제일 작은 애거든요. 걔가 나와가지고 이 집에서 내가 제일 작아, 내 뒤에 나보다 큰 애들 8명 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걔 안 혼내냐고 제가 했던 거예요. 그 하루라는 강아지 왜 안 혼냈냐고 한 거랑 똑같다고요. 왜? 그 뒤에 큰 애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오늘 유튜브에 되게 좋은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이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인데 오늘 설교 시간에는 이 영상 꼭 한번 보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하고 있습니다. 주문, 시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그저 고리타분한 여야 정당 싸움에 의한 결과, 좌우 싸움에 의한 결과, 보수와 진보들 싸움의 결과, 혹시 이런 진부한 정치 싸움 수준 정도로 보고 있으신가요? 그래서 무슨 스포츠 경기 응원하는 것 마냥, 내가 응원한 팀이 승리한 것 마냥 기뻐하셨나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믿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거기까지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미친놈이라 손가락질하고 극우 정신병자라고 놀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그저 들어만 주십시오. 듣기만 하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에 제2의 6.25가 일어났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의미하는 건 이제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중국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그 공산주의자들에게 영혼을 판 대한민국 주사파 이 늙은 여우들 손에 넘어갔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미 홍콩에서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 정말 소름이 끼치도록 똑같이 일어났었습니다. 누군가는 홍콩과 베네수엘라는 우리나라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정말 다를까요? 아직도 근거도 없이 마냥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트럼프는 미국은 한국을 많이 도와줬다, 이제 그만 도와주자 라고 했습니다. In other words, we've been helping them for many decades. It's time we stop. It's time we stop. 그리고 며칠 전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배치한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사드를 한반도에서 빼갔습니다.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 다음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입니다. 홍콩 시민들도 당시에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홍콩은 자유가 보장된 특별 행정구라 믿었고, 설마 우리가 그렇게까지 되겠어라는 그 어떤 근거도 없는 허무맹랑한 믿음으로 팔짱 끼고 방관했습니다. 그리고 5년도 지나지 않아 수많은 청년들과 아이들은 그날을 후회하며 피 눈물을 쏟고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뒤늦게 전 국민이 호소를 했지만 중국 공산당에게 뺏긴 자유는 절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모든 홍콩 시민들은 감시받고 의심은 체포가 되며 비판은 형벌이 되고 자유는 통제됐습니다. 여러분, 홍콩이 중국에게 통합되기 전 마약 조직 범죄, 인신매매와 납치가 도시 곳곳에서 수없이 발생했고, 경찰들은 이 범죄 세력들과 결탁하여 제대로 된 처벌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심지어 이 경찰들 속에는 중국 공안들이 섞여 있었던 거 아십니까? 마약 조직, 인신매매와 납치, 가짜 경찰 중국 공안. 그렇습니다. 너무 소름이 끼치도록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약과 성범죄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버닝썬 사건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이 버닝썬 사건 뒤에는 대만의 큰손 린사모가 있었고, 또 그 뒤에는 무려 중국 조직범죄 집단 삼합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건 무슨 범죄 영화 이야기가 아닌 실제 대한민국 현실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걸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일개 클럽, 연예인 광대부터 시작해 경찰, 정치권까지 모두 얽혀있는 거대한 범죄 카르텔 버닝썬. 그러나 이 사건은 반짝하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에서 매년입니다. 무려 7만 명의 성인이, 아이들도 아닌 성인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이 7만 명의 실종된 성인 중 1000명 이상은 시체로 발견되고 있으며 300건은 미해결 사건으로 이들의 존재는 흔적조차 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21세기 2025년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반신이 없는 성인의 시신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사고사로 볼 수 없는 이런 상반신이 없는 시신들이 발견되는 상황에도 대한민국은 싸늘할 정도로 조용하고 경찰들의 수사는 진척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현장에서 중국 공안으로 의심되는 경찰들에 대한 증언이 수도 없이 쏟아졌습니다.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온 얼굴을 다 가리고 명찰도 없는 경찰들, 관등 성명을 대지 못하는 경찰. 관등 성명 되세요. 아니 관등 성명 되시라고요. 지금 현행범이야 당신. 112 전화해. 지금 현행범이야 당신. 이 남성을 자세히 조사해본 결과 이미 구속된 조국혁신당의 주변에서 계속 나타나는 인물이었습니다. 해당 시위 인물은 윤석열 탄핵 찬성 집회에 자주 모습을 보였으며, 해당 시위 남성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23년 전남 방문회 행사에서도 나타나거나, 헌재 앞 이재명이 등장했을 때 시위에 참가하거나, 한동훈의 24년 4월 선거운동에도 나타나 경찰이 아닌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한국말을 할 줄 모르는 경찰. 자, 오늘 또 지금 이제 복면을 쓰고 저 선글라스에
선글라스에 지금 오늘 명찰이 없습니다. 본인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신분 밝혀야지. 우리말 못합니까? 우리말 못합니까? 우리말 못합니까? 김민성이란 경찰을 사칭하는 경찰까지. 가만히 계세요. 제가 신고했다고요. 신원 조회를 해달라고요. 저번 강원 1기동대 소속입니다. 강원 1기동대. 죄송합니다. 김민정. 누가요? 저분이요? 네. 됐죠? 누가 사칭을 하는 거 가지고 전화를 내렸거든요. 강원 1기동대 김민성이라고. 김민성은 제가 맞습니다. 지금 강원 경찰청 쪽에 전화를 했는데 김민성이라는 사람 앉아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누구예요 도대체? 와, 도망간다 도망가. 이 사실들이, 이 모든 정황들이 단순 우연이라 생각하실 수 있나요? 진심으로요? 그리고 최근 충격적인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2025년 4월 3일 강원도 강릉시 옥계항에서 한국 마약 단속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마약 범죄 역사에 한 획을 그을 만한 무려 코카인 2톤을 실은 선박이 미국 FBI의 첩보로 적발되었습니다. 여러분, 코카인 2톤이 어느 정도의 양인지 아십니까? 이 양은 무려 6,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을 할 수 있으며 한 국가를 완전 마비 상태로 만들 수 있고 무려 시가 1조 원 상당으로 아시아 마약 밀수 역사에서 손꼽히는 초대형 사건에 들어가는 양입니다. 한 국가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역사상 유례없는 마약 물량이 우리 대한민국 항구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약 생산국도 아닌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똥단지처럼 마약 코카인, 그것도 무려 2톤이나 적발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마약 유통망의 허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면 혹시 믿어지시나요? 이 실마리는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 무장공비 침투를 감시하고 동해안 방어를 맡고 있던 철벽부대 23사단을 갑자기 해체해버립니다. 이 철벽부대 23사단의 위치는 바로 옥계양 인근으로 동해안 중심 방어구역에 위치해 있었으며 이 동해안은 6.25 전쟁 이후 무장공비 침투가 가장 많았던 지역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한 핵심 구역의 경계가 황당하게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 2022년 옥계항은 컨테이너 국제 항만으로 지정됩니다. 한마디로 군사 경계를 맡은 핵심 부대는 사라지고 물류는 개방된 것인데요. 그리고 2년 뒤 2024년 이곳 옥계항에서 불과 1시간 거리 강원도 횡성에서 충격적인 일들이 연달아 발생합니다. 외국인 마약 조직이 운영하던 코카인 제조 공장이 강원도 횡성에서 발견됐고 우리나라 경찰이 출입을 하지 못하는 중국 사이비 종교 마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마을은 전능신교로 알려진 중국의 사이비 종교의 활동지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인근 주민들 증언에 따르면 이 마을은 시장, 음식점, 그리고 농사까지 짓고 있을 정도로 큰 규모의 마을이며 심지어 중국인 개인이 대규모 부지를 사들여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채 하나의 공동체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인의 사유지라 대한민국 경찰도 출입이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게 믿겨지시나요? 우리 대한민국 강원도 중심부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치외 벚건과 같은 무법지대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퍼즐 조각이 더 추가됩니다. 강원도에서 커피 재배에 성공했다는 기사 보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은 커피는 코카인과 같은 기후 그리고 같은 지역에서 자라는 작물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 유통의 궤도는 항상 코카인과 함께 해왔는데요. 특히 이 커피는 강한 향과 부피 덕에 마약 은닉에 아주 자주 쓰이는 대표적인 품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2025년 4월 1일 옥계항에서 코카인 2톤이 적발되기 이틀 전 강원도 신협에서 7개월간 가상계좌로 5조 원이 넘게 불법 자금 세탁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정리를 하자면 옥계항 인근 23사단 해체, 강원도 횡성군 코카인 제조 공장, 강원도 횡성군 중국인 사이비 마을, 강원도 커피 재배 성공, 강원도 신협 5조 원 불법 자금 세탁, 그리고 강원도 옥계항 코카인 2톤 적발. 지금 이 모든 게 오직 대한민국 강원도라는 한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강원도 양양은 핫플레이스가 됐고 마약 청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마약 범죄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걸 느끼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이 의문점은 이태원 사고로까지 이어집니다. 2022년 10월 29일 발생했던 이태원 압사사고. 이 황당하고 너무나 비극적인 이태원 사고가 정말 사고였을까요? 이 당시 거리에 있던 사람들은 압사사고가 일어나기
전 마약 캔디로 보이는 사탕을 나눠주는 사람들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각종 언론들은 마약과의 전쟁을 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경찰 인력이 부족해 압사 사고가 난 것이라고 매도하며 비난했고, 이를 틈타 한국의 민주노총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이태원 사고, 대한민국 청년들의 비극을 이용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그렇게 마약 캔디에 대한 증언은 음모론이 되어 소리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상식을 파괴하는 수준으로 마약 수사를 방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는데요. 2022년 11월 이태원 사고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마약이 5년 사이에 불과 5배 늘어난 수준이라고 하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수준은 아니다 라고 주장했고, 5년 사이에 5배 증가가 그렇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수준은 아니죠. 2023년 4월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마약 수사에 열을 올린다면 저에게 제보를 해달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수사하는지 알아보겠다라는 아주 괴상한 발언을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마약 수사를 하고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의도가 있겠습니까? 이 상식과 논리의 수준을 벗어난 박범계 의원의 의도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2024년 12월 10일 민주당은 2025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마약 수사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 900만원, 특정 업무 경비 506억 9,100만원, 경찰의 특수활동비 31억 6,700만원이 전액 삭감되어 영원히 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말이 민망할 정도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횡포, 아니 폭력에 가까울 정도로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9일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는 5.18 특별법을 개정합니다. 개정된 조항은 허위사실 적시, 왜곡, 비방에 의한 명예훼손을 금지한다는 내용인데요. 즉 누구든지 5.18에 대해 공식 해석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그 흐름을 비판하다가 왜곡 혹은 비방으로 간주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만 나와도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역사는 고정된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공식 해석이라는 것은 언제나 당시 권력의 시선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역사는 언제나 고정된 답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 진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해석, 의견조차 자유롭게 내지 못하는 나라가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 자유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21세기의 대한민국에 5.18은 질문조차 허용되지 않는 성역이 되었고, 이제 그 누구도 5.18에 대한 의문조차 입에 올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권리와 존엄, 자유가 사라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당은 또다시 우리들의 입을 틀어막을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 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된다면 내란이 아니다 라고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제가 아는 자유민주주의가 혹시 잘못됐습니까? 제가 아는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이 말을 할 수 있고 질문을 던질 수 있으며 다른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며 서로 성장하고 교류하는 것, 그리고 함께 발전하는 것,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실패를 책임지며 그 책임으로 비로소 자유로운 인간이 되고 그 소중한 자유 속에서 내 권리와 존엄을 찾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건방진 늙은 여우들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려 하며 우리의 표현을 검열하려 하고 우리를 그저 통제하고 입을 닥치게 하며 감히 건방지게 내가 자유 속에서 실패할 권리조차 뺏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홍콩도 표면상 아직도 민주주의 국가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홍콩도 국민들의 투표가 있고 선거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그들은 공산주의에 반하는 정치인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공산주의에 반하는 발언을 표출할 수조차 없습니다. 공산화는 단순히 체제를 사회주의로 변환시키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헌법을 바꾸고 내각제를 도입하고 국민을 지치게 하고 바보로 만들어 관심을 끊게 만들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며 서서히 말라 비틀어 죽이고 세뇌시키는 과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이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선거관리위원장 출신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되기 전부터 혼자 쓸쓸하게 외쳐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선거 조작이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사해야 한다. 하지만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우리는 그 의혹에 의문을 가질 기회조차 잃어버렸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진실을 밝힐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부정선거에 대해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볼 수 없다는 이 말 한마디로 대통령을 파면시켰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게 얼마나 큰 사안인지도 가늠도 못한 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이 대통령 파면에 웃고 즐기고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저 늙은 여우들이 세뇌시킨 우리의 국민들이 웃으면서 스스로 죽어가는 이 소름 끼치는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미국의 폭스신문은 한국의 대통령이 중국의 계략에 의해 몰락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 대통령의 퇴진을 기뻐하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시겠나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국가 세력이 어디인가요? 아직도 눈을 가리고 자신들의 선택을 부정하지 못하시겠나요? 아직도 저 공산당의 영혼을 판 늙은 여우 새끼들이 여러분들을 챙겨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베네수엘라의 국민들도 25만원 같은 사탕 던져주기에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들을 허무주의와 이 패배주의에 물들게 했는지 아직도 모르시겠나요? 누가 우리들을 고립시키고 분열시키며 서로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비교하게 했는지 정말 아직도 모르시겠나요?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결혼하려면 고급 외제차, 비싼 아파트, 온갖 사치 혼수품으로 찌질하게 도배를 했어야 했나요? 우리가 언제부터 천박하게 서로가 서로를 고깃덩어리처럼 등급을 매기고 함께 할 것을 결정했나요? 우리 민족의 시작을 모르시나요? 공산당과의 전쟁으로 폐허 속에 밥 한 끼도 먹지 못해 죽어나가던 그때도 우리는 서로와 함께 이겨나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물들어 있는 이 오물같은 문화와 사상, 생각, 이 천박한 시민의식이 우리와 가까운 빨간 어느 나라와 매우 닮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우리를 미디어와 문화로 천박한 바보로 만들고 서로를 분열시켜 고립시키는 것이 저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야 통제하고 다루기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반으로 쪼개진 이 나라를 저들은 한 번 더 쪼개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우리 민족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또다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비통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극우 유튜버도 국힘 지지자도 음모론자도 그 무엇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당신들을 걱정하는 한 이웃일 뿐입니다.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순수한 열정이 넘치고 희망 찾던 그때로, 조금은 서툴고 투박했지만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지 않고 함께 나아갔던 그때로, 민족 특유의 경이로운 성실함으로 작은 기적을 만들어갔던 그때로. 예, 잘 보셨나요? 끔찍하죠? 1년에 7만 명씩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1000명은 시신으로 발견되고 300건은 미결 사건으로 남아요. 근데 그 1000명이 상반신만 발견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하반신만 발견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6,7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코카인이 옥계항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FBI와의 공조. 가짜 경찰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명찰이 없어요. 강원 일기동대 김민성이라고 했는데 영상에 보셨다시피 전화를 했더니 김민성이 전화를 받습니다. 갑자기 정보관이 끌고 갑니다. 명찰 없이 반팔만 입었던 경찰을 봤는데 이재명 집회할 때도 있었고 문재인 집회할 때도 있었고 조국혁신당 집회할 때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걔 인스타 틱톡을 들어가 보니까 중국인이에요. 얼굴 똑같이 생겼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얘가 도망갑니다. 경찰복을 입고. 그게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음모론자입니까 제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병신들이 안 깨어나요. 진짜 병신입니다. 진짜로. 목사님 욕설을 진짜 병신이라니까. 개돼지라고 하지 마세요. 강아지하고 돼지 정말 똑똑합니다. 얼마 전에 해외에서 발견된 영상인데요. 곰이 배가 고팠나 봐요. 이 애완 돼지 2명을 키우고 있었는데 마당에서 미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명만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이 곰이 얘를 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 담을 넘어갔는데
안에 이만한 돼지가 있었어요. 걔가 친구를 구하겠다고 나오니까 곰이 놀래갖고 애가 담을 갖다가 허벌쩍 넘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의리 있고 똑똑해요. 강아지요? 사람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자기 사람 지켜줄 줄 압니다. 현실이라는 것을 갖다 인지했을 때 그것을 판단하는 상황 판단력이 진짜 좌빨들부터 났습니다. 상상치도 못한 현실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10장 말씀,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나는도다. 전도서 10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아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깊이 생각하고 고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새샘교회 담임 목사로서 국제홀딩스 회사의 임원으로서 여러분 앞에 진실되게 말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출마 밖에는 우파의 해답은 없습니다. 10% 나오는 김문수나 1% 나오는 황교안이나 이재명의 적수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하루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나이다. 이 한 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승리하게 하옵시며 이 악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풍족한 내일, 내일보다 풍족한 모레 더욱이 영광 돌리는 글피가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크신 은혜를 부으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영광을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도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고통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간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윤석열 대통령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몽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